찰싹 둔탁한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경비실 밖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형광등이 지직거리며 깜빡였고 작은 유리 경비실 안에서 한 노인의 고개가 옆으로 꺾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천천히 자세를 바로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뺨을 감싸준 채 오히려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그 앞에 서 있던 40대 남자는 잘 빠진 명품 슈트를 입고 있었죠. 입가엔 비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다음엔 가만 안 둬. 그는 쾅 문을 닫고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얼룩진 창문과 붉게 달아오른 노인의 뺨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 모습을 보고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도시락, 봉투가 바들바들 떨릴 뿐이었죠. 내 앞에서 뺨을 맞은 사람, 그는 다름 아닌 제 장인어른이었습니다. 3년 만에 찾아뵙는 길이었어요. 손엔 아내가 정성껏 싼 도시락 2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 가족 것, 또 하나는 장인어른의 점심이었죠. 하지만 그분이 말씀하신 회사는 강남 어느 빌딩이 아니라 바로 이 청담하너스 아파트 경비실이었습니다. 정문 옆 유리로 된 작은 경비실. 그 안에서 남색 작업복을 입은 노인 한 분이 고개를 숙이고 계셨죠. 허리가 굽은 그 뒷모습이 너무나 낯익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시간에 짓눌린 듯한 어깨.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윤태식? 제 장인어른이셨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문엔 빗방울 자국이 얼룩져 있고 작은 공간엔 눅눅한 먼지 냄새와 싸한 전기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경비실 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때 문이 벌컥 열리며 그 남자가 들어왔고 제가 본 건 지금의 이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날카롭고 공격적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몇 번째냐는 둥, 택배가 또 없어졌다는 둥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경비실 안의 노인이 천천히 일어섰어요. 3년 전보다 훨씬 더 깊게 파인 주름, 더 굽은 허리. 장인어른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고 조심스러웠어요. 강민식 사장님, 죄송하다고 CCTV를 확인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장인의 말을 끊었어요. 확인은 무슨 확인이냐며, 늙은이가 뭘 제대로 하겠냐며 젊은 경비원으로 바꿔야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찰싹 경비실 안에 남은 장인어른은 천천히 왼쪽 뺨을 손으로 감싸셨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으셨어요. 저는 정신없이 경비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장인어른이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드셨어요. 제가 어떻게 왔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방금 그게 대체 뭐냐고, 왜 맞고도 가만히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장인어른은 제 팔을 잡아 끄셨어요. 그 소나기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절대 나서지 말라고, 당신 일이라고 하셨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장인어른의 눈을 봤어요. 그 속엔 수치심과 절망, 그리고 무언가를 감추려는 필사적인 의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경비실 책상 위에 놓인 낡은 플라스틱 도시락통이 눈에 들어왔어요. 반찬은 김치 2쪽과 시든 시금치 한 줌뿐이었습니다. 저는 가져온 도시락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어요. 점심 드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제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장인어른은 고개를 돌리셨어요. 됐다고 가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경비실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형광등이 다시 한번 지직거렸습니다. 창밖으로 또 다른 입주민이 경비실을 흘끗 보며 지나갔어요. 그 눈빛엔 무시와 냉소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아파트 정문 밖으로 나와 뒤를 돌아봤습니다.
작은 유리 경비실 안에서 장인어른은 다시 고개를 숙이고 앉아 계셨어요. 비가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주먹이 떨리며 천천히 움켜쥐어졌어요. 한때 넉넉하고 자상하셨던 장인어른. 처가에 갈 때마다 제 어깨를 두드리며 웃으시던 그분. 그런데 지금은 남의 뺨을 맞고도 사과하고 계셨습니다. 경비실이라는 좁은 유리상자 안에서요. 차에 타서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계속 떨렸어요. 장인어른의 붉어진 뺨이, 고개 숙인 뒷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장인어른은 저렇게까지 참으시는 걸까요? 그리고 저 남자는 대체 누구인가요? 뭔가 알아내야 했습니다. 반드시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낮에 본 장면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뺨을 맞고도 고개를 숙이던 장인어른의 모습, 그 작고 초라한 경비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아내 지혜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저녁 안 먹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아내를 봤어요. 장인어른이 경비원으로 일하고 계신 거 알았냐고 물었습니다. 지혜의 얼굴이 굳더군요. 시선을 피하며 어렴풋이는 알았다고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만나지 않았던 거냐고, 창피해서 그랬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지혜는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사시는 걸 직접 확인하고 싶지 않았대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엔 단순한 창피함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뭔가 더 깊은 원망 같은 게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책상 앞으로 가서 컴퓨터를 켰어요. 검색창에 청담아너스 아파트 역사를 입력했습니다. 몇 개의 기사가 떴어요. 1995년 한강건설 시공, 강남 최고급 주거단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문장에 제 눈이 멈췄어요. 시행사 대표 윤태식.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흑백 기공식 사진이 나왔어요. 한복을 입은 젊은 윤태식이 삽을 들고 웃고 있었고, 옆에 작은 아이를 안고 있는 여자가 보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장모님의 유품 상자를 꺼냈습니다. 지혜는 이미 출근했고 집은 고요했어요. 상자 안을 뒤지다 노란 신문 스크랩이 나왔습니다. 1995년 7월 15일자였어요. 한강건설 윤태식 회장, 협력업체 부도 사태 책임지고 사업 정리. 저는 기사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협력업체 일성철강 대표 강일수, 단가 재협상, 불발과 계약 축소로 부도 직후 투신 자살. 유족으로 5세 아들 강민석 군. 제 손이 멈췄어요. 강민석? 어제 장인을 때린 그 남자의 이름이었습니다. 기사를 다시 읽었습니다. 윤태식 회장, 협력업체 지원 약속 지키지 못한 것에 책임감 느껴 전 재산 협력업체 채권자들에게 분배 후 사업 정리. 다만 개인 명의 부동산 한 채는 법적 채무 범위 밖으로 남겨둠.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장인은 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민석의 아버지가 장인 때문에. 아니,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상자를 더 뒤졌습니다. 낡은 갈색 봉투가 나왔어요. 안에는 명함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강건설 대표이사 윤태식. 전화번호까지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명함 뒷면에 연필로 휘갈겨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민석이 대학 갈 때까지는 꼭.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민석이 강민석을 말하는 건가요? 같은 날 오후 저는 다시 청담아너스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이번엔 경비실이 아니라 관리사무소 게시판 앞으로 갔어요. 게시판에 붉은색 대자보가 붙어 있었습니다.
무능한 경비원 윤태식 교체 요구했건. 작성자는 305동 1502호 강민석. 제 이마에 핏줄이 섰습니다. 사진을 찍었어요. 경비실을 지나칠 때 창문 너머로 장인을 봤습니다. 윤태식 장인어른은 작은 서랍을 열고 낡은 수첩을 꺼내고 계셨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장인어른은 수첩에 무언가를 적으셨어요. 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꼭 저 수첩을 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30년 전 한강건설 회장이었던 장인어른, 협력업체 사장의 죽음, 그리고 그 아들 강민석. 조각조각 흩어진 퍼즐이 천천히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보이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았어요. 장인어른은 대체 20년간 무엇을 하신 걸까요? 그리고 강민석은 그 모든 것을 알고도 저러는 건가요? 아니면 정말 모르는 걸까요? 확인해야 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야 했어요. 장인어른을 위해서라도요. 3일이 지났습니다. 그날 오전 청담아너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관리소장 박기철이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네, 강 대표님 알겠습니다.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연신 끄덕이더군요. 전화를 끊자마자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윤경비, 지금 사무소로 올라오라고 했어요.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10분 후 윤태식 장인어른이 사무소 문을 여셨습니다. 허리를 숙여 인사하셨어요. 부르셨냐고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박기철은 서류 뭉치를 책상에 던졌어요. 이거 보라고 입주민 민원이 또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305동 택배 분실건, 208동 주차 안내 미흡, 그리고 게시판 대자보까지. 손가락으로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장인어른은 서류를 보셨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더 주의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박기철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윤경비, 솔직히 나이가 몇인데 이 일을 하냐고 했어요. 70 넘었잖냐고 실수가 잦다고 했습니다. 이번 한 번만 더 문제 생기면 자기도 어쩔 수 없다고 했어요. 장인어른은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알겠다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셨어요. 같은 시각 305동 1502호. 강민석은 거실 소파에 앉아 태블릿으로 주식 차트를 보고 있었습니다. 옆에 비서가 서 있었어요. 비서가 물었습니다. 대표님, 그 경비원 거는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강민석은 태블릿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답했습니다. 계속 압박하라고 관리소장한테도 말해뒀다고 했어요. 한 달 안에 저 늙은이 자르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하시냐고요? 강민석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그 늙은이 보면 짜증난다고 그냥 그렇다고 했어요. 오후 3시 입주민 커뮤니티 게시판에 새 글이 올라왔습니다. 경비원 윤 씨, 오늘도 택배 분실이라는 제목이었어요. 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는 내용이었습니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진짜 나이 든 분들은 이런 일 힘든 것 같다는 댓글. 교체 찬성한다는 댓글. 장인어른은 경비실에서 컴퓨터 화면을 보고 계셨습니다. 어깨가 축 처졌어요. 저녁 7시 저는 다시 경비실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커피와 빵을 들고 갔어요. 장인어른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됐다고 나 때문에 오해받을까봐 그러신다고 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괜찮으시냐고. 저 강민석이란 사람이 계속 그러는데 괜찮은 거 맞냐고. 장인어른은 손을 내저으셨어요. 당신 일이니까 신경 끄라고 하셨습니다. 목소리는 피곤하고 지쳐 있었어요. 제가 나가려는 순간 장인어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어요. 저는 무심코 화면을 힐끗 봤습니다. 윤경비, 내일부터 야간 근무로 바꿈, 관리소장. 제 눈썹이 찌푸려졌어요. 야간 근무는 70대 노인에게 너무 가혹했습니다. 그날 밤 11시, 저는 잠이 오지 않아 베란다에 나갔습니다. 창밖으로 청담아너스 아파트 방향이 보였어요. 저 멀리 경비실의 작은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주먹을 쥐었어요. 이대로 둘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회사 동기인 기자 한수진에게 전화했습니다. 부탁이 하나 있다고 했어요. 30년 전 한강건설과 일성철강 사건, 취재 기록 좀 찾아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한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한강건설? 그거 윤태식 회장. 너 장인 이름이 윤태식 아니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그래, 그 사람이라고 답했습니다. 한수진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알았다고, 자기가 찾아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민준아, 혹시 무슨 일 있냐고 물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있다고, 큰일이라고 했습니다. 장인어른이 지금 너무 힘들어 하신다고 말했어요. 한수진은 알았다고, 최대한 빨리 자료 찾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진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아픈 것이었어요. 얼마나 더 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을까요? 그리고 밝혀낸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확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어요. 장인어른의 고개 숙인 모습이, 붉어진 뺨이 자꾸 떠올랐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새벽 2시, 저는 검은색 후드를 깊게 눌러쓰고 청담아너스 아파트 후문으로 들어섰어요. 장인어른이 야간 근무 중 새벽 2시부터 3시까지는 순찰을 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지금이 유일한 기회였어요. 경비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어요. 형광등은 꺼져 있고 작은 스탠드 하나만 켜져 있었습니다. 휴대폰 손전등을 켰어요. 책상 위엔 장인어른의 플라스틱 도시락통, 낡은 머그컵, 그리고 몇 장의 입주민 명단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첫 번째 서랍엔 볼펜과 메모지뿐이었습니다. 두 번째 서랍을 열었어요. 갈색 가죽 수첩이 나왔습니다. 손을 떨며 수첩을 꺼내 펼쳤어요. 페이지마다 빼곡한 숫자와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05년 3월 민석이 대학 등록금 800만 원. 2008년 6월 민석이 자취방 보증금 1000만 원. 2012년 4월 민석이 사업 자금 5천만 원. 손을 떨며 페이지를 넘겼어요. 2015년, 2018년, 2023년. 20년치 지출 내역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하단에 작은 글씨로 적힌 문장이 보였어요. 총 지출 3억 2천만 원, 부동산 매각 대금 중 사용. 민석이는 모르는 게 나아.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장인어른은 20년간 강민석에게 3억이 넘는 돈을 준 거예요. 남겨둔 부동산을 팔아서요. 경비원 월급은 생활비로만 쓰시고요. 수첩 뒷면을 봤습니다. 작은 종이 쪽지가 붙어 있었어요. 강일수 사장님께 민석이를 잘 키우겠습니다. 윤태식. 날짜는 1995년 8월 3일. 강일수가 세상을 떠난 지 한 달 후였습니다. 수첩을 다시 서랍에 넣으려다 멈췄어요. 휴대폰으로 수첩의 모든 페이지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찰칵, 찰칵, 찰칵. 플래시 소리가 작은 경비실 안에 울렸어요. 마지막 페이지까지 찍고 수첩을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그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불을 급히 껐어요. 장인어른이 손전등을 들고 경비실로 돌아오고 계셨습니다. 저는 책상 아래로 몸을 숨겼어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장인어른이 경비실 문을 열고 안을 둘러보셨어요. 누구냐고 물으셨습니다. 스탠드를 켜셨어요. 경비실 안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장인어른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의자에 앉으셨어요. 저는 책상 아래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장인어른의 낡은 운동화가 30cm 앞에 보였어요. 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습니다. 5분이 지났어요. 장인어른은 한숨을 쉬고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피곤해서 헛것이 보이나 보다고 중얼거리셨어요. 다시 순찰을 나가셨습니다. 장인어른이 완전히 사라진 후에야 책상 아래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후문으로 빠져나와 차에 탔어요. 휴대폰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수첩 사진들이 선명하게 저장되어 있었어요. 한 장 한 장을 확대해서 봤습니다. 3억 2천만 원. 장인어른이 남겨둔 마지막 재산을 팔아서 번 돈. 그리고 20년간 경비원으로 일하시며 강민석에게 모두 준 돈.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수진을 만났어요. 카페 구석 자리에서 수첩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한수진이 놀랐어요. 이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알아낸 모든 것을 설명했어요. 한강건설, 강일수의 투신, 윤태식의 속죄, 그리고 강민석의 무례함. 한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기사감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건 인간 존엄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노트북을 꺼내더니 말했어요. 자기가 옛날 기록 찾아보겠다고 한강건설 직원들 인터뷰도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낸 게 있다고 했어요. 강민석이 고등학교 때 장학금을 받았는데 그 재단 후원자가 익명으로 되어 있었대요. 근데 그 재단이 윤태식 장인어른이 만든 거라고 했습니다. 강민석은 그때 알았을 거라고 했어요. 자기를 도와준 사람이 윤태식이라는 걸요. 제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그럼 알고도 저랬다는 거잖아요. 은인을 때리고 모욕하고 해고하려 했다는 거잖아요. 한수진이 제 손을 잡았어요. 진정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분노가 아니라 증거라고 했어요. 확실한 증거를 더 모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증거는 충분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폭로할 것인가가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강민석은 이 모든 진실을 알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과연 후회할까요? 아니면 더 발악할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더 이상 장인어른이 고개 숙이는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것.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것. 그날부터 저와 한수진의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5일이 지났습니다. 한수진이 중요한 정보를 찾아냈어요. 강민석 회사의 전직 직원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 직원이 이상한 얘기를 했대요. 대표님이 사무실에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걸어두셨는데 여러 번 치우려다가 결국 못 치우셨다고 했습니다. 그 사진만 보면 표정이 이상해지신다고 했어요. 한수진이 말했습니다. 그 사진이 결정적 증거일 수 있다고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어떻게 강민석의 개인 사무실에 들어가느냐는 거였습니다. 한수진이 건물 경비 시스템을 조사했어요. 야간에는 무인 경비 시스템으로 전환된다고 했습니다. 출입카드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전직 직원이 아직 회수되지 않은 출입카드를 갖고 있었습니다. 저녁 7시 강민석의 투자회사가 있는 건물 앞에 섰습니다. 30층짜리 유리 건물이었어요. 손에 든 출입카드가 땀에 젖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야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다고 했어요. 카페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커피를 마셨지만 손이 계속 떨렸어요.
밤 10시 30분 건물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출입카드를 찍었어요. 삑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탔어요. 30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30층 복도는 고요했어요. 대부분의 사무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복도 끝으로 걸어갔어요. 대표이사실이라는 문패가 보였습니다. 문 손잡이를 돌렸어요.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한수진 말이 맞았어요. 강민석은 자기 방문을 잠그지 않는 습관이 있다고 했었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서울 야경이 펼쳐졌어요. 대리석 바닥, 중앙에 검은색 책상,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액자들. 책상으로 갔습니다. 서류 더미가 놓여 있었어요. 분기 실적 보고서, 신규 투자 제안서. 서류를 넘겼지만 아무 단서도 없었습니다. 벽면의 액자들을 봤어요. 강민석이 유명 인사들과 찍은 사진, 상장들. 그리고 하나의 흑백 사진이 보였습니다. 그 앞으로 다가갔어요. 1995년 한강건설 기공식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윤태식이 삽을 들고 있고 그 옆에 작은 아이를 안고 있는 여자가 보였어요.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그 아이는 강민석이었어요. 액자를 벽에서 조심스럽게 뗐습니다. 액자 뒷면에 작은 쪽지가 붙어 있었어요. 오래된 종이에 연필로 쓴 글씨였습니다. 민석아, 아빠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윤태식 아저씨가 너를 잘 지켜줄 거야. 엄마가. 손이 떨렸습니다. 강민석은 이 사진을 사무실에 걸어뒀어요. 그럼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윤태식이 자신을 도운 사람이란 걸요. 휴대폰으로 사진과 쪽지를 찍었습니다. 찰칵, 찰칵. 그때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대표님, 서류 가져왔습니다. 강민석의 비서였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급히 액자를 다시 벽에 걸었어요. 하지만 너무 급하게 걸다 보니 약간 비뚤어졌습니다. 책상 아래로 몸을 숨겼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구두 소리가 들렸어요. 강민석과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서류는 책상에 두고 가라는 강민석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비서가 서류를 놓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대표님, 그 경비원 건은 잘 처리되고 있냐고요. 강민석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관리소장이 압박 넣고 있다고 조만간 자를 거라고 했어요. 저는 책상 아래에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또 물었어요. 그런데 대표님, 그 경비원이 예전에 대표님을 도와주신 분이라는 소문이 있던데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민석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기는 자기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했어요. 누구 덕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시 침묵이었어요. 알겠다고 비서가 대답했습니다. 비서가 나갔어요. 강민석은 잠시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책상 아래에서 그의 구두를 봤어요. 강민석은 창가로 갔습니다.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왜 자꾸 생각나는 거야? 강민석의 중얼거림이었습니다. 그는 액자 쪽으로 갔어요. 이 사진도 이제 치워야겠어. 하지만 액자를 치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진을 한참 바라봤어요. 손이 액자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무실을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책상 아래에서 나와 긴 한숨을 쉬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저 멀리 청담아너스 아파트 방향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건물을 빠져나와 한수진에게 전화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다고 말했어요. 사진이랑 쪽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강민석, 그 인간은 알고 있었다고 했어요. 장인어른이 자기를 도운 거리요. 그런데도 저랬다고 했습니다. 한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럼 이제 뭘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폭로해야죠. 모두가 보는 앞에서요. 한수진이 말했습니다. 3일 후 입주민 대표회의가 있다고 했어요. 강민석이 그 자리에서 경비원 교체 안건을 상정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곳이 완벽한 무대라고 했어요.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완벽한 타이밍 뿐이었어요. 3일 후 입주민 대표회의. 그곳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과연 강민석은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그리고 입주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정의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 그날이 바로 3일 후라는 것.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장인어른께 전화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곧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지만요. 3일만 더 기다려주세요, 아버님. 마음속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그날 오후 2시 청담아너스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 대회의실이었어요. 100명의 입주민이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가득했어요. 단상에는 마이크와 빔 프로젝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관리소장 박기철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 안건은 경비원 윤태식 씨의 교체건이라고 말했습니다. 발의자이신 강민석 대표님께서 말씀하시겠다고 했어요. 강민석이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어요. 입주민 여러분, 저는 305동에 거주하는 강민석입니다. 그는 파워포인트 자료를 띄웠어요. 지난 6개월간 경비원 윤태식 씨로 인한 민원 건수는 총 27건이라고 했습니다. 택배 분실 12건, 주차 안내 미흡 8건, 기타 7건. 입주민들이 웅성거렸어요. 강민석이 계속 말했습니다. 윤 씨는 올해 70세라고 했어요. 솔직히 이 나이에 경비 업무를 감당하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우리 아파트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더 젊고 유능한 경비원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때였습니다. 대회의실 뒷문이 열렸어요. 저는 노트북을 들고 들어섰습니다. 뒤따라 한수진도 카메라를 들고 들어왔어요. 잠깐만요. 제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르듯 울렸습니다. 입주민들이 뒤를 돌아봤어요. 강민석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당신은 누구냐고 물었어요. 저는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윤태식 씨의 사위 민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꼭 알려드려야 할 진실이 있다고 말했어요. 박기철이 가로막았습니다. 무슨 짓이냐고, 여긴 입주민 회의라고 했어요. 저는 그를 밀어냈습니다. 노트북을 빔 프로젝터에 연결했어요. 화면에 사진이 떴습니다. 1995년 한강건설 기공식 사진이었어요. 입주민들이 놀랐습니다. 이 사진 속 남자를 아시겠냐고 물었습니다. 바로 윤태식 씨라고 말했어요. 윤태식 씨는 30년 전 이 아파트를 지은 한강건설의 회장이셨다고 말했습니다. 입주민들이 술렁였어요. 강민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다음 화면을 띄웠어요. 신문 기사였습니다. 한강건설 윤태식 회장, 협력업체 부도 사태 책임지고 사업 정리. 1995년 윤태식 회장님의 협력업체였던 일성철강이 부도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회사 대표 강일수 씨는 투신 자살했다고 말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 회장님은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고 전 재산을 정리해 채권자들에게 나눠줬다고 했어요. 그리고 강민석을 똑바로 봤습니다. 강일수 씨의 아들, 당시 5살이었던 강민석 씨를 20년간 키워왔다고 말했습니다. 입주민들이 강민석을 봤어요. 강민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 화면을 띄웠어요. 수첩 사진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윤태식 씨가 20년간 기록한 지출 내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민석 씨의 대학 등록금, 자취방 보증금, 사업 자금, 총 3억 2천만 원을 지원했다고 말했어요. 입주민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윤태식 씨는 남겨둔 부동산을 팔아번 돈을 모두 강민석 씨에게 줬습니다. 속죄의 의미로요. 강일수 사장님께 진 빚을 갚기 위해서요. 그리고 20년간 경비원으로 일하셨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화면을 띄웠어요. 액자 뒷면 쪽지 사진이었습니다. 민서가 아빠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윤태식 아저씨가 너를 잘 지켜줄 거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민석을 가리켰어요. 그런데 강민석 씨는 어떻게 했냐고 물었습니다. 은인을 때리고 모욕하고 해고하려 했다고 말했어요. 여러분이 교체하려는 이 경비원은 여러분이 사는 이 아파트를 지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 강민석 씨의 목숨의 은인이라고 말했어요. 강민석이 일어섰습니다. 얼굴은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었어요. 그만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입주민 하나가 소리쳤어요. 배은망덕한 놈. 또 다른 입주민이 외쳤습니다. 경비원을 해고하겠다고? 당신이 나가야지. 강민석은 무릎을 꿇었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마이크를 내려놓았어요. 대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윤태식 장인어른이 들어오셨어요. 경비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장인어른과 강민석의 눈이 마주쳤어요. 강민석은 기어가듯 장인어른 앞으로 갔습니다. 아저씨, 죄송합니다. 정말. 목소리가 떨렸어요. 장인어른은 그를 내려다보셨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입주민들이 하나둘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한두 명이었지만 곧 회의실 전체로 퍼졌어요. 박수 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장인어른을 봤어요. 장인어른은 천천히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감사하다는 듯이요. 강민석은 여전히 바닥에 무릎 꿇고 울고 있었습니다. 관리소장 박기철은 어찌할 바를 몰라하며 뒷걸음질 쳤어요. 한수진이 카메라로 모든 장면을 담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오만했던 자는 무너졌고 침묵했던 자의 존엄이 만천하에 드러났어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강민석은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까요? 그리고 장인어른은 과연 평화를 찾으실 수 있을까요? 진짜 회복은 이제부터였습니다. 폭로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강민석의 삶은 빠르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강남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폭행죄로 고소가 접수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이미 입주민 5명의 목격 진술서를 받아뒀습니다. 강민석은 경찰서 조사실의 차가운 의자에 앉아 있었대요. 형사가 서류를 내밀자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인정한다고 했답니다. 손목의 수갑은 채워지지 않았지만 그의 표정은 이미 죄수와 다르지 않았어요. 2주가 지났습니다. 강민석의 투자회사 민성캐피탈 회의실에 변화가 생겼어요. 3명의 주요 투자자가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과는 더 이상 일 못한다고 했대요. 언론에 다 났다고 배은망덕 투자자라는 타이틀이 붙었다고 했답니다. 회사 이미지까지 다 망쳤다고 했어요. 강민석은 빈 회의실에 혼자 남아 창밖만 바라봤답니다. 30층에서 내려다본 서울 풍경이 이제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겠죠. 3주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강민석이 집에 돌아오니 거실이 텅 비어 있었대요. 가구 절반이 사라졌고 식탁 위에는 편지 한 장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답니다.
아내가 쓴 편지였어요. 당신과는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이혼 서류를 보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강민석은 그날 밤 현관문에 붙은 빨간 스프레이 낙서를 봤어요. 배신자 꺼져. 손으로 문질러도 지워지지 않았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다가 휴대폰 진동 소리에 화면을 확인했대요. 은행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신용등급 하락 안내, 어등급에서 C등급으로 조정. 강민석은 휴대폰을 벽에 던졌답니다. 액정이 거미줄처럼 갈라졌어요. 같은 시각 S아파트 입주민 커뮤니티 앱에는 글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305동 1502호 강민석, 퇴거 요구. 댓글이 순식간에 300개를 넘어섰어요. 찬성합니다. 우리 아파트 망신시켰어요. 당장 나가세요. 강민석은 침대에 누워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었답니다. 손은 바들바들 떨렸지만 화면을 끌 수 없었대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어요. 피고인 강민석은 피해자 윤태식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벌금 500만 원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 또한 피해자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민석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와 한수진은 방청석에 앉아 지켜봤습니다. 장인어른은 오시지 않았어요. 강민석에게는 그것이 더 큰 수치심으로 느껴졌을 겁니다. 은희는 자신의 몰락을 지켜보러 오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로부터 며칠 후 강민석은 민성캐피탈 사무실에서 개인 짐을 박스에 담았습니다. 사진 액자, 노트북, 몇 권의 책. 마지막으로 벽에 걸린 기공식 사진을 내려다봤대요. 어린 자신을 안고 있는 엄마 그리고 옆에 서 있던 윤태식. 조심스럽게 액자를 박스에 넣었답니다. 비서가 들어와 회사 정리 서류를 내밀었어요. 강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민성캐피탈은 그렇게 문을 닫았어요. 하지만 같은 시각 청담아너스 아파트에서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장인어른은 경비실 책상에서 저녁을 드시고 계셨어요. 이번에는 도시락이 훨씬 풍성했습니다. 입주민 몇 분이 정성껏 가져다 준 반찬들로 가득했어요. 윤 회장님, 이거 저희 집에서 만든 김치예요. 이건 제가 직접 만든 갈비찜이에요. 장인어른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하셨답니다. 그때 입주민 대표가 경비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윤 회장님, 저희가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회장님께 명예이사 직함을 드리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경비실이 아니라 커뮤니티 센터에 사무실을 마련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건설 안전 교육이나 자문 역할을 부탁드리고 싶다고 했어요. 장인어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제가 그럴 자격이 있냐고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입주민 대표는 장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충분하다고, 안이 넘친다고 말했어요. 경비실 밖으로 지나가던 입주민들이 창문 너머로 박수를 쳤습니다. 짝짝짝. 박수 소리가 경비실 안을 가득 채웠어요. 그날 저녁 아파트 정문에는 새로운 현판이 설치되었습니다. 한강건설 윤태식 회장 기념 S아파트 30주년. 장인어른은 현판 앞에 서서 한참을 그것을 바라보셨답니다. 30년 전 이곳을 처음 지었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을 거예요. 그리고 20년간 경비원으로 일하며 속죄했던 세월도요.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악역은 철저한 대가를 치렀고 주인공은 명예를 회복했어요. 정의가 구현되었고 카타르시스가 폭발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진정한 회복과 용서는 이제부터였습니다. 과연 장인어른은 진정한 평화를 찾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강민석은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모든 것을 말해줄 겁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어느새 봄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장인어른은 이제 더 이상 남색 작업복을 입지 않으셨습니다. 단정한 회색 정장을 입고 청담아너스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 교육실 강단에 서 계셨어요. 앞에는 20대 젊은 경비원 10명이 노트를 펼쳐놓고 열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빨리 지어도 사람이 다치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장인어른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명확했어요. 한 젊은 경비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질문 있다고 했어요. 장인어른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회장이 아니라 그냥 윤 선생님이라고 부르라고 하셨어요. 교육실에 잔잔한 웃음이 퍼졌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장인어른은 복도를 천천히 걸으셨어요. 벽에는 새로 제작된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강건설 윤태식 회장 기념 청담아너스 아파트 30주년. 장인어른은 현판 앞에 멈춰서서 잠시 그것을 바라보셨어요. 표정엔 과거의 아픔과 현재의 평화가 공존했습니다. 지나가던 입주민이 인사했어요. 윤 선생님, 오늘 강의 잘 들었다고 했습니다. 장인어른은 고개를 숙여 답례하셨어요. 점심시간 장인어른은 우리 집으로 오셨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손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아버지 왔다. 7살 난 손녀가 현관으로 달려왔습니다. 장인어른은 손녀를 안아 올리셨어요. 거실 식탁에는 지혜가 정성껏 차린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잡채, 불고기, 김치찌개. 제 부모님까지 오셔서 가족 모두가 둘러앉았어요. 손녀가 장인어른의 무릎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렸을 때 뭐 했냐고요? 장인어른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답하셨어요. 사람들이 살 집을 지었다고, 너희 엄마도 그 집에서 자랐다고 하셨습니다. 손녀의 눈이 반짝였어요. 우와, 대단해요. 지혜가 아버지 옆에 앉으며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그동안 정말 미안했다고 말했어요. 자기가 너무 비겁했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장인어른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라고, 아빠가 너한테 짐이 됐다고 하셨어요. 지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빠는 짐이 아니라 자랑이라고 이제야 알았다고 말했어요. 저는 두 분의 손을 포겠습니다. 우리 이제 함께 살아요, 아버님. 식탁을 둘러앉은 가족들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어요. 오후가 되어 장인어른은 산책을 나가셨습니다. 습관처럼 청담아너스 아파트 정문을 지나게 되셨어요. 예전 경비실 앞을 지나칠 때 안에 있던 젊은 경비원이 벌떡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윤 선생님, 장인어른이 손을 흔드셨어요. 오늘 힘들진 않았냐고 물으셨습니다. 경비원이 활짝 웃으며 답했어요. 아니라고,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니까 괜찮다고 했습니다. 장인어른은 고개를 끄덕이며 걸음을 옮기셨어요. 그때 뒤에서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저씨. 장인어른이 뒤를 돌아보셨어요. 강민석이었습니다. 6개월 전보다 훨씬 야윈 모습이었어요. 머리카락은 군데군데 희끗해졌고 한때 명품으로 가득했던 옷차림은 평범한 청바지와 후드티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강민석은 손에 편지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아저씨, 용서를 구할 자격은 없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번 돈으로 아버지 묘소를 이장했다고 말했어요. 아저씨가 오시는 곳 옆자리로요. 강민석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장인어른은 잠시 말이 없으셨어요. 강민석이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제 사과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저씨께 받은 돈 3억 2천만 원 전액을 장학재단에 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강일수 장학재단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가난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게요. 강민석의 말이 끊겼습니다. 장인어른은 편지를 받지 않으셨어요. 대신 강민석의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내 아버지는 좋은 분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걸 기억하라고, 그리고 이제 내 힘으로 살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장인어른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어요. 강민석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하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인어른은 강민석의 어깨를 한 번 더 토닥이고 천천히 걸음을 옮기셨어요. 강민석은 그 자리에 서서 장인어른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봄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부드럽게 지나갔어요. 장인어른은 아파트 놀이터로 향하셨습니다. 벤치에 앉아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지켜보셨어요. 그네를 타는 아이, 미끄럼틀을 타는 아이, 모래장에서 성을 쌓는 아이들.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고 벚꽃 꽃잎이 하늘거리며 떨어졌습니다. 장인어른은 주머니에서 낡은 갈색 가죽 수첩을 꺼내셨어요. 20년간 곁을 지켜온 그 수첩이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치셨어요. 그리고 펜을 꺼내 천천히 글씨를 적으셨습니다. 민석이 빛청산 완료 2025년 4월 15일. 펜을 내려놓고 수첩을 조심스럽게 덮으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었어요. 놀이터 위로 따뜻한 석양빛이 황금빛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장인어른은 벤치에 기대어 눈을 감으셨어요. 얼굴에는 깊은 평화가 가득했습니다. 멀리서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바람이 불어와 수첩의 페이지를 살짝 넘겼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힌 문장이 햇살에 비쳤어요. 강일수 사장님께 민석이를 잘 키우겠습니다. 윤태식. 그 글씨는 30년의 세월에도 바래지 않고 선명했습니다. 사람의 존엄은 옷이 아니라 살아온 이야기에 있었어요. 침묵했던 자의 진실이 밝혀질 때 세상은 비로소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용서는 가장 아픈 상처를 딛고 일어설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었어요. 때로는 침묵이 가장 큰 용기입니다. 끝까지 지켜낸 존엄이 가장 강력한 승리예요. 오늘도 누군가는 묵묵히 자신의 빚을 갚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곁에도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여기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감동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